강남 한복판 2025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 정숙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를 따라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친구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지 1시간. 정숙은 이상한 예감에 뒤를 밟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걸었습니다. 수진은 결국 강남역 뒷골목의 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룸사롱 간판 아래서 검은색 섹시한 원피스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여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지만 평소와는 다른 세련된 분위기. 높은 하이힐, 여유로운 자세. 그게 수진이었습니다. 낮에 보던 그 단정하고 순수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딴 짓 해야 돼? 돈은 거의 다 빼냈으니까 한두 달만 더 버티면 돼.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그 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니? 수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초, 5초, 10초.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어디니? 수진은 담배 연기를 길게 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룸사롱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일하는 곳이라니? 넌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회사요? 수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 회사 같은 거 다닌 적 없어요. 그럼 민준이는? 민준 오빠요?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ATM기였을 뿐이에요. 돈 뽑기 좋은.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착하고 순수한 아들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게. 넌 대체 왜 이런 짓을? 왜요? 돈 때문이죠. 빚도 많고 살기도 힘들고. 수진은 담배를 바닥에 버리며 짓밟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도 의심하고 계셨잖아요. 결혼식 때부터.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운명적인 토요일로. 민주는 43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지하철, 같은 회사, 같은 책상. 퇴근 후엔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한강공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았다. 민주는 혼자 강변을 걷고 있었다. 주변엔 커플들이 가득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나도 저런 시간이 있었으면. 그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이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비틀거렸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아침을 못 먹어서 어지러워서. 그 여자가 수진이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손목, 그리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민주는 급히 편의점으로 달려가 초코우유와 삼각김밥을 샀다. 수지는 고마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이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카톡 답장은 항상 빠르고 말투는 정중하고 다정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나셨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민주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늘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아니, 민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카페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자연스럽게 예뻤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취하면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이라곤 먼 친척밖에 없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랑 비슷하네요. 저도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민주는 점점 수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민주는 이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정숙은 68세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집에 처음 데려온 날, 정숙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라고 합니다. 공손한 인사, 단정한 옷차림, 겸손한 태도.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의 수진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민준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톱, 예쁘게 관리된 네일,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무언가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저녁 식사 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친구 직장이 어디래? IT 회사 다닌대요. 격리 업무 하신대요. 그래? 나이는? 35살이에요, 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혼자 사신대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직장도 확인할 방법이 없네.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만난 지 불과 석 달, 민주는 수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에서.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반지 상자를 펼치는 민준의 손은 떨렸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민주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 어머니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정술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엄마, 나이도 있고 수진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정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43년 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아들이 처음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엄마가 뭘 알겠니? 네가 좋으면 됐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제작, 신혼집 계약.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응? 뭔데? 사실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민준은 잠시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너무 큰 금액이지. 미안해 오빠. 아니야, 괜찮아.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쓸 돈인데. 민준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수진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자취방에서 통장을 확인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폰엔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서 온 독촉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함정에 빠진 거라는 걸.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민준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준 측 하객은 100명 남짓, 회사 동료들, 친척들, 어머니의 지인들. 반면 수진 측 하객은 고작 15명. 친구가 많지 않아서라는 수진의 설명에 민준은 오히려 더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 네 가족이야. 정숙도 겉으로는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식장 구석에서 수진 측 하객들을 관찰하던 그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한데? 한 명은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였고 또 한 명은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들 치고는 너무 이질적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료연에서 정숙은 우연히 수진과 그 문신 남자가 구석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정리해. 귀찮아 죽겠네.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대화지?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혼 첫 달, 민주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말엔 함께 장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주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아, 옛날 친구. 오빠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돈 이야기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또 부탁이. 또? 무슨 일인데? 엄마 친구가 병원비가 급하대. 500만 원만. 민주는 조금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수진아, 요즘 돈 쓸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미안해. 오빠, 내가 좀 더 조심할게. 수진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민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민준은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정상인 건가? 창밖을 바라보는 민준. 거실에서는 수진이 스마트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뭔가를 계산하듯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정숙은 70평생 처음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느리 뒷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탐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초조하게 그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요일 저녁, 정숙은 우연히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수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때 봤던 그 문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줄 돈 벌써 다 썼어? 응, 급한데 썼어.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장을 봤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기를 대체 무슨 관계지?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금요일 저녁, 수진이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하는 걸 보고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유흥가였습니다. 룸사롱에서의 충격적인 대면 이후 정숙은 며칠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한 정숙 앞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파일을 펼치자 수진의 진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본명은 김수진이 맞지만 과거 10년간 3번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룸사롱 근무 경력 8년. 그리고 결혼 사기 전과 4건. 정숙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2015년 부산에서 40대 남성과 결혼 후 5천만 원 편취. 2018년 대구에서 50대 남성과 결혼 후 8천만 원 편취. 2020년 인천에서 40대 남성과 결혼 후 6천만 원 편취. 2022년 수원에서 40대 남성과 결혼 후 7천만 원 편취. 민준이는 5번째 희생자였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혼자 사는 중년 남성, 연애 경험 적고 착한 성격, 결혼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돈을 최대한 빼내고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도? 네, 이미 4,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마 곧 사라질 겁니다. 정숙은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이 서류들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여자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첫 장, 수진의 사진. 룸사롱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복장의 모습. 두 번째 장, 전과 기록. 결혼 사기, 사문서 위조, 사기죄. 세 번째 장, 피해자들의 진술서.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장난이지? 장난이 아니다. 엄마가 직접 조사했어. 수진이는 너를 속인 거야. 말도 안 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처음부터 수진이를 싫어했잖아. 민준아, 아니야. 이건 엄마가 꾸민 거야. 나랑 수진이를 떼어놓으려고. 민준은 서류를 집어던지고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널 속일 이유가 있겠니? 수진이는 지금 너한테서 돈을 빼내고 있어. 벌써 4,500만 원이야. 거짓말! 민주는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도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 먹었어? 민주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 가정한 목소리.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엔 탐정 보고서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응?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수지는 민준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그날 밤, 민준은 수진이 잠든 후 그녀의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들. 그리고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자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목표 금액 8천만 원, 현재 4,500만 원, 남은 기간 2개월. 그 아래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순진한, 쉬움, 어머니 의심 많음, 조심. 다음 타겟, 강남 40대 의사, 준비 중. 민준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첫 만남도 사랑도 결혼도 그는 그저 8번째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오늘 회의 있다며. 민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들켰네.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래, 맞아.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 같은 거 없었어. 왜 이런 짓을? 왜긴 돈 때문이지. 오빠 같은 사람들 속이기 딱 좋거든. 착하고 순진하고 외롭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얼마나 가져갔어? 4,500? 아니, 이제 5,000 정도 되려나? 오빠 카드를 좀 더 썼거든.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사람? 오빠, 세상이 착하게 산다고 보상해주던? 나도 처음엔 착하게 살려고 했어. 근데 세상이 날 그렇게 안 두더라고. 수지는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가야 해. 다음 사람 만나야 하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증거 있어? 내가 오빠 돈 썼다는 증거? 다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결혼 선물이라고. 수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인생 공부 비싸게 했네. 다음엔 사람 좀 잘 만나.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오늘 회의 있다며. 민주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들켰네.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래, 맞아.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 같은 거 없었어. 왜 이런 짓을? 왜긴 돈 때문이지.
오빠 같은 사람들 속이기 딱 좋거든. 착하고 순진하고 외롭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얼마나 가져갔어? 4,500? 아니, 이제 5,000 정도 되려나? 오빠 카드를 좀 더 썼거든.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사람? 오빠, 세상이 착하게 산다고 보상해주던? 나도 처음엔 착하게 살려고 했어. 근데 세상이 날 그렇게 안 두더라고. 수지는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가야 해. 다음 사람 만나야 하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증거 있어? 내가 오빠 돈 썼다는 증거? 다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결혼 선물이라고. 수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인생 공부 비싸게 했네. 다음엔 사람 좀 잘 만나.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다음 날, 민준과 정숙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은행 거래 내역. 민준이 수진에게 송금한 모든 기록. 3천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총 5,300만 원.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사기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둘째, 탐정 보고서. 수진의 과거 4건의 사기 전과 동일한 수법, 동일한 패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습관적 사기범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진의 수첩. 민준이 발견한 그 수첩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목표 금액, 타겟 리스트, 계획 메모. 변호사는 수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기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넷째, 룸사롱 근무 증거. 정숙이 찍은 사진들과 업소 관계자 진술. 수진이 거짓 직업을 댄 것도 사기의 일부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고소하시죠.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로 갑니다. 민주는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고소 3일 후, 수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새로운 타겟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지는 익숙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성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수진 씨, 2명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사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민준 씨가 고소했습니다. 동행하시죠.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오해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거 4건의 동일 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명하시죠. 수지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속여왔던 세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의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부 법정. 피고인 김수진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박민준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총 5,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간 동일한 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2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전과가 있습니다. 수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결혼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민주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돈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진의 수첩, 타겟 리스트, 계획 메모,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수진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습관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2억 8천만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후 구치소로 이송되는 수진. 그녀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삶, 쉽게 벌었던 돈, 거짓된 사랑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3년의 징역과 갚아야 할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수진은 독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과거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의 그 남자, 대구의 그 남자, 인천의 그 남자, 수원의 그 남자, 그리고 민준.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참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후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지하철, 집.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사기당한 돈은 배상 절차를 통해 조금씩 돌려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에도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조심할 줄도 알고요. 그래, 다음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한강공원의 벤치. 민준과 정숙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거짓말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언제나 옆에 있었다는 것을.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자는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침묵, 평화로운 순간.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엔 쉬운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주는 동료 동시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숙도 이번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으니까요. 민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진짜 사랑의 이야기가. 그리고 어디선가 수지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이것이 참교육이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처벌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민준의 삶은 계속됩니다. 더 현명하게,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